자, 이제 채용할 차례죠, 채용. 뽑는 거. 거기 보니까, 우리 책은 254페이지. 그 다음, 유의학집은 170, 거기. 자, 171. 자, 보시면, 채용하겠습니다, 채용. 채용은 크게 모집하고 선발로 이루어져 있겠죠. 자, 모집을 합니다. 그다음 선발 뽑습니다. 그죠? 거기 모집은 조직이 필요한 인력을 조직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을 말하고, 그렇죠? 선발은 지원자 중에서 가장 적합한 후보를 선별하는 것 말합니다. 모집에는 어떤 거 있어요? 공개 채용하고 경력 채용. 그렇죠? 그 다음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 모집이 있고, 그렇죠? 거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최근에는 어떤 모집이 강조되고 있어요? 적극적 모집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255페이지 보면, 자, 그래서 적극적 모집할 때는 자격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완화해서 뽑는 거죠. 적극적으로. 거기, 3번 미국의 대통령 관리 펠로우 프로그램은 적극적 모집 방법에 해당한다. 그쵸? 그래서, PMF는 우수한 젊은들을 선발해 미래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1977년 카터 대통령이 도입된 제도로서 석박사, 젊은이들 인턴 형식으로 모집해서 정부 고급 공무원 직위로 임용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떻게, 모집을 할 때 그냥 딱 조건, 자격만 갖춘 사람을 뽑는 경우,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 자격을 완화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렇죠? 이런 적극적 모집도 있다. 시험에는 안 나온다.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다음, 개방형과 폐쇄형은 이미 봤죠? 그렇죠? 개방형은 어떻게 하는 거? 말 그대로 개방형은 공직이 있으면 어디서부터? 그렇죠. 9급, 8급, 7급 다 개방이 돼 있는 걸 말하고, 폐쇄형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개방형, 폐쇄형에서 우리가 폐쇄형을 전제로 해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폐쇄형을 전제로 해서는 직업 공무원제. 그렇죠? 직업 공무원제가 폐쇄형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실적주의는 폐쇄형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폐쇄형, 개방형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특징이 있는데, 쌤 특징도, 자, 우리가 폐쇄형은 계급제고, 개방형은 직위분류제에 가깝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개방형은 신분이 불안정하고, 폐쇄형은 신분이 보장되어 있고, 이렇게 쪽이 있는데, 신규 임용에서 개방형 전 등급에서 폐쇄형은 최하에 의해서 이렇게, 그 다음 임용 자격에서 개방형은 전문 능력, 폐쇄형은 일반 능력. 256 장단점이 거기 있는데,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풀어도 장단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방형, 폐쇄형 이렇게 했을 때 장단점을 꼭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장단점. 그래서 개방형의 장점, 단점이 있는데
일단 이 개방형의 장점만 보면 보다 우수한 인재 등용이 가능하고 우수한 인재를 등용하니까 행정의 질적 수준이 증대될 수 있죠. 그 다음 정치적 리더십이 강화될 수 있겠죠. 그 다음 행정의 민주성과 대응성이 높아질 수 있겠고, 개방형이니까. 그 다음 신진대사 촉진 및 공무원의 침체를 방지할 수 있고. 그런데 단점은 뭡니까? 이렇게 개방형을 하다 보면 밑에서부터 올라온 사람들은 사기가 굉장히 적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 조직의 응집력이 약화될 수 있겠죠. 그 다음 쭉 보니까 신분 보장과 안정성이 저해되고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자의적 인사로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 뭐 이 정도들 봐두시고, 이건 뭘 통해서 다시 확인할 겁니까? 확인할 거냐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죠. 문제를 통해서, OX 문제를 통해서. 그 다음 4 보니까 폐쇄형과 개방형의 절충에서 나온 게 직위공모제하고 직위개방제라고 그러죠. 아까 우리가 직위공모제하고 직위개방제는 서로 뭐 했어? 아까 설명을 했었죠. 설명을 했었으니까. 보시면 폐쇄형과 개방형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게 직위공모제, 직위개방제. 자, 그래서 직위공모제는 내부 모집, 직위개방제는 외부 모집의 한 형태다. 이렇게 말했죠. 자, 다만 전자는 내부 모집의 단점을 보완한 방법이고, 직위공모제는 공무원만 공모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전에는 부처에서만 뽑았는데 직위공모제 하게 되면 다른 부처에서 뽑을 수 있으니까 내부 모집의 단점을 보완한 거고, 후자는 외부 모집의 단점, 외부 모집을 무분별하게 모집하는 게 아니라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만 모집하기 위해서 외부 공모제가 외부 직위개방제가 실시됐으니까 외부 모집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 부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257페이지 보면, 자, 일단 직위공모제와 직위개방제 모집 대상, 선정 근거, 임용 형식, 보수 수준 등에서 차이가 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두 제도 모두 전문성과 변화 필요성의 근거에 도입된 모집 방식이나 직위공모제는 정부 내 직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직무 공통성이 주요 선정 근거가 되고, 직위개방제는 조직 밖의 사회에 공개하는 것이므로 민주성이 바탕을 준다. 직위공모제로 임용된 사람은 일반적인 공무원, 왜냐하면 공무원이 공무원 된 거죠. 부처만 달리할 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무원 보수 원리가 적용되지만 민간에서 왔어. 민간에서 왔으면 이 사람은 뭐 해야 되겠어? 공무원 아니었으니까 호봉도 달고 다 처음으로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계약, 성과급을 줘야 되겠죠. 성과 계약제가 적용된다. 그래서 거기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모집 대상의 자격 요건. 자, 거기서 그냥 옛날에는 학력 제한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폐지됐다고. 4 보니까 1972년까지 학력 제한이 있었죠. 그런데 73년부터 학력 제한이 빠졌습니다. 폐지됐습니다. 그 다음 258페이지. 외국인은 그러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느냐? 이 문제도 또 문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의 공무원 채용 이 부분에서는 거의 뭐라고 돼 있어?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전문 경력관, 임기제 공무원, 정무직, 별정직 공무원 등으로 채용될 수 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무엇에 관계된 것은 채용을 제한될 수 있어? 국가안보, 보안,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는 채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 당연히
외국인들은 신원조사 해야 되겠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채용에서 차이가 있다. 근데 그런 걸 내는 건 문제가 있는 거고, 안 낼 겁니다. 그다음 모집 대상 제한이 있을 수도 있겠죠? 선생님, 자격증을, 공무원 시험인데 자격증을 요하는 공무원 시험도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지역 임용 제한자는 지역적인 제한이 있어, 없어? 다른 지역에서는 시험을 못 보죠? 그런 거라든가, 그런 부분. 그 다음, 부격적자는 거기, 1번하고 2번 보면 거기 국가공무원법에 부적격자 적어져 있죠? 그래서, 저기 있으니까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고, 일단, 부적격자, 거기 써진 것들이 다 부적격자입니다. 제가 시험에서 딱 한 번 본 것 같아요. 임용 부적격자에 대한 문제를 낸 게. 그래서 선생님들은 볼 필요가 없다. 그럼 이제 모집에서 시험에 나온다면 뭐다? 개방형과 폐쇄형에서 아까 나온다 그랬는데 그것도 뭐야? 이미 우리가 했던 부분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폐쇄형이니까 이런 폐쇄형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방직위하고 공모직위가 있다고 그랬죠. 그 정도로만 알아두면 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선발에 있어서 이제 지원자 중에 뽑습니다. 우리 뽑을 때 어떤 걸로 뽑아 주로? 자, 우리 뽑을 때 어떤 걸로 뽑습니까? 시험.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이 채용 부분에서는 제일 시험이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기출문제 풀었지만 기출문제가 쉽게 말해서 우리 이제 몇 년에 보면 2024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구급 시험을 봅니다. 그렇죠? 이 시험을 볼 때 이 시험 자체가 뭘 가져야 되겠어? 이게 시험은 쉽게 말해서 평가 도구죠. 얼마나 능력이 좋은지 또는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도구니까 평가 도구는 어떤 걸 갖고 있어야 돼? 양호도. 그렇죠? 그래서 평가 도구의 양호도, 즉 시험의 요건이 있어야 돼. 잘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주로 기출은 어디서 나왔냐면 시험의 요건. 시험의 요건은 시험의 양호도라고도 합니다. 시험의 요건. 그럴 때 시험 보려면 시험지는 어떤 걸 갖고 있어야 돼? 신뢰도. 그 다음, 타당도. 그 다음, 객관도. 그 다음, 난이도. 변별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원래는 조금 구체적으로 한다면 시험의 요건에는 신뢰도, 타당도, 객관도, 실용도고 우리가 한 문항을 분석하는 걸 문항 분석이라고 그래요. 문항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렇게 난이도하고보다 변별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려고 그럴 때 시험도 어떤 거? 쌤들이 지금 능력들을 측정하려고 하는 거죠. 지식이든 능력을 이런 걸 측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측정하려고 하니까 측정 도구, 평가 도구가 되겠죠. 이런 도구들은 그럼 뭘 갖추고 있어야 되냐면 신뢰도, 타당도, 객관도, 실용도라는 네 가지 요건을 갖추고 그래서 각각의 문항은 뭘 갖추고 있어야 돼? 난이도나 변별도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먼저 신뢰도를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냥 신뢰도는 어떤 건지 이 부분은 한번 또 나올 거니까 자 우리가 알다시피 신뢰도는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신뢰도는
측정 결과의 일관성입니다. 측정 결과의 일관성. 측정 결과가 일관돼야 돼. 그래야 신뢰도가 높다고 해요. 그렇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측정 결과의 일관성. 그래서 특히 이제 신뢰도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일반적인 신뢰도,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쓰는 신뢰라는 말하고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었죠. A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A라는 친구는 돈을 빌려가기만 하면 안 갚아요. B라는 친구는 돈을 빌려가는데 큰 돈은 갚아요. 근데 이제 10,000원 이하인 돈은 안 갚아요. 그러면 A가 더 신뢰롭습니까? B가 더 신뢰롭습니까? 우리 일상에서는 B가 더 신뢰롭죠. 그런데 우리가 이 측정 도구를 평가할 때는 A가 일관되잖아. 일관되게 안 갚잖아. 그러니까 A가 더 신뢰로운 거야. 그렇죠? 그래서 신뢰도가 높다. 이건 어떤 것 말한다? 다른 거 필요 없어. 이 측정 결과가, 시험 결과가 일관성이 있느냐. 자, 요즘 비만에 걱정이고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우리 쌤이 체중계를 만들었어. 근데 이 체중계를 만들었는데 체중을 잴 때, 아침에 잴 때는 이를테면 우리 쌤 40kg 해드릴게요. 더 낫습니까? 미안하죠. 40kg인데 점심에 잴 때는 80kg, 저녁에 잴 때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저울이 그래도 뭘 재도 40은 계속 나와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저울 던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측정하는 도구들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신뢰도라고 그래. 그래서 신뢰도는 또 하나 좀 조심해야 될 게 타당도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지능검사를 할 때 머리 둘레로 잴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IQ 검사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머리 둘레로 잰다 그러면 웃죠, 지금. 지능을 머리 둘레로 잰다고. 근데 지능을 머리 둘레로 이렇게 측정할 때 머리 둘레로 재는 게 신뢰도는 더 높아요. 머리 둘레가 변합니까, 날마다? 머리 둘레가 이를테면 30cm라고 합시다. 오늘 재도 30, 내일 재도 30, 모레 재도 30이겠죠. 근데 우리 IQ 검사할 때는 어떤 날은 100이 나오지만 그 다음날 재면 105 나오고 115, 107 나오고 이렇게 다 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진짜 재고자 하는 바를 재느냐는 전혀 상관없어. 그냥 측정 결과가 얼마나 일관되느냐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개념이 좀 중요해요. 측정 결과의 일관성을 뭐라고 그런다? 신뢰도라고 그런다. 그렇죠? 자, 이해는 됐어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그러면 만약에 신뢰도만 갖추고 있는 측정 도구 문제가 많겠죠? 지능을 잴 때 머리 둘레로 좀 웃기겠잖아. 그래서 신뢰도 말고도 무엇도 갖춰야 되냐면 타당도. 그런데 이 타당도와 신뢰도, 저는 왜 신뢰도를 먼저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재는 값이 있어. 뭘 잰단 말이야. IQ를 재든 뭘 재면 진짜 그게 참값일까 아니면 오차가 있을까? 분명히 재는데 오차가 있겠죠. 손이 떨려서 덜 잴 수도 있고 어느 날 좀 더 부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오차값이 있고 참값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신뢰도고 이걸 오차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잰 것 중에서, 오차 없이 잰 것 중에서 진짜 재고자 하는 부분을 재는 게 타당도. 그렇지 않으면 비타당도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우리가 타당도가 아무리 높아도 신뢰도를 넘어서겠어, 안 넘어서겠어? 넘어설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거 봅시다. 신뢰도가 신뢰도가 일단 이렇게 낮아버리면 여기 안에서 타당도, 비타당도니까 아무리 타당도가 높다 하더라도 전체에서 굉장히 타당도는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다. 반드시 타당도가 높으려면 신뢰도가 높아져야 된다. 단, 충분 조건은 아니다. 왜냐면 이럴 수 있거든. 봐봐. 여기가 오차야. 여기가 신뢰도라고 그랬어. 근데 타당한 부분은 이쪽이고, 비타당한 게 이 정도고, 이럴 수 있겠죠. 자, 아까 지능을 제가 머리 둘레로 잰다고 그랬습니다. 머리 둘레로 재면 잴 때마다 오차 조금밖에 안 나오겠죠. 어떤 날 재면 38.14, 그 다음 재면 38.24, 이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오차는 나올 수 있지만 거의 오차가 없이 신뢰로운 부분이 많겠죠. 신뢰도 높겠죠. 일관되는 게. 그렇지만 아까 머리 둘레로 두면 타당합니까? 거의 비타당하고 타당한 부분은 이 정도, 거의 타당한 부분 적고 비타당도가 굉장히 크겠죠. 그러면 우리가 타당도가 낮더라도 신뢰도는 충분히 높을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 신뢰도가 높아야만 타당도가 높아. 그런데 신뢰도는 타당도의 충분 조건은 아니죠.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타당도가 충분히 높다 이런 건 아니죠. 신뢰도가 높더라도 타당도가 굉장히 낮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측정 도구로서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게 뭐가 있어? 신뢰도라는 거야. 신뢰도. 자, 체중계를 쟀는데 체중 쟀는지 앉은 키를 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하면 맨날 잴 때마다 다르면 그 저울 뭐해야 되겠어? 필요 없겠죠. 일단 일정하게 나온 뒤에 그 다음 뭐하냐? 재고자 하는 체중을 쟀는지 아니면 앉은 키를 재고 있는지 이걸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측정 도구에서는 일단 제일 먼저 알아보니까 신뢰도입니다. 그 다음 신뢰도가 갖췄다고 생각할 때 뭘 잰다? 이 도구가 타당한지 잰단 말이에요. 이해는 됐어요? 이해는 됐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신뢰도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많은 책에서 타당도를 먼저 잽니다. 왜냐하면 재고자 하는 바를 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측정 결과 일관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측정하는 거.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측정하는 평가 방법을 타당도라고 그래요. 타당도. 그렇죠? 그러면 타당도는 평가하는 것을 평가하고자 하는 걸 평가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평가하고자 하는 평가. 그러면 타당도 측면에서 보면 아까 머리 둘레로 측정한 거하고 IQ하고 어떤 것이 더 타당하겠어? 지능을 측정하려고 할 때, 지능을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측정하고자 할 때 IQ가 훨씬 타당하죠. 머리 둘레로 지능을 측정하고자 하는 바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 봅시다. 이 타당도에는 유형에 따라 세 가지가 보통 이야기 돼. 거기 기준 타당도. 그렇죠? 그 다음 기준 타당도, 그 다음 내용 타당도, 그 다음 부인 타당도. 세 가지가 있다. 그렇죠? 거기 구성, 내용, 기준 타당도. 그런데 우리 책에서도 시험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174페이지, 요약집 174페이지.
기준 타당도에는 다시 뭘로 나눠진다고 되어 있어요? 예측 타당도하고 그렇죠. 예측 타당도하고 거기에 있는 동시적 타당도, 예측적 검증, 뭐 동시적 검증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예측 타당도 그다음 동시적 타당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뭔지 한번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잠시 지우고 타당도 부분을 조금 설명해 보십니다. 선생님 잘 들어보고 무슨 말인지를 조금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 자, 타당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측과 측평. 측정하고자 하는 말을 측정하는 평가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용 타당도는 뭐고 구인 타당도는 뭐고 기준 타당도는 뭔지 제가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보고 여기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봅시다. 먼저 기준 타당도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우리가 수능은 어떤 타당도를 어떤 걸 목적으로 측정하고자 해요? 수능은 뭘 측정하고자 하는 시험입니까? 정확히 풀어서 하면 대학교 수학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거야. 대학교 갔을 때 얼마나 잘 뭐 할 것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학력고사하고 다릅니다. 학력고사 때는 고등학교 때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를 평가하는 거야. 고등학교 내의 평가야. 대학교 가서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 얼마나 했는가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봅시다. 학력고사는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만 내야 되겠죠. 학력고사니까 배운 걸 평가하는 거니까. 그런데 수능은 안 배웠어도 대학교 수학 능력과 관계되면 내야 되겠죠. 교과서가 아니더라도 대학교 수학 능력과 관계된다 그러면 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저께 킬러 문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조금 웃긴 말입니다. 원래는 꼭 수능이 그건 학력고사야. 학력고사는 배운 데서만 내라 그러는 거야. 근데 수능 그런 게 아니야. 앞으로 미래에 잘할 걸 낸단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 자격시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뭘로 되었냐면 예언타당도를 목적으로 하는 거야. 예언타당도. 그래서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수능에서 이제 수능 즉 예언타당도, 예측타당도, 예측검증이 높으려면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 실제 대학교 입학해서 학점이 높으면 뭐 하겠어? 수능에서 높은 점수 받은 사람이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이제 수능 성적입니다. 여기 대학교 학점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물론 여기서 학교한 사람 안 학교한 사람만 봅시다. 그럼 여기서부터 뭐 250점부터 학교에다 합시다. 200점부터. 그래서 쭉 보면 이 성적이 높으면 높을수록 대학교 학점이 더 높게 나왔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 예언타당도가 상당히 높았다. 즉 기준타당, 예측 검증이 높은 기준타당도가 높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기 일반 A라는 대학교를 들어간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의 수능 성적을 여기다 펼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학은 중 정도 되는 대학으로 뭐 250점부터 300점 사이에 있다고 합시다. 성적이. 그럼 이렇게 쭉 해놨겠죠? 그리고 이 친구들의 학점들을 쭉 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면서 수능이 얼마나 수능이
타당성이 높은가를 알아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수능 타당성 이렇게 할 때는 예측 타당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이건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을 봅니다. 운전면허 시험은 뭘 측정하려고 합니까? 다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냐 이걸 측정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미래에 운전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해야 되겠어? 그렇죠.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 주로 기준 타당도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얼마나 뭐 했는지, 잘할 수 있는 것을 평가하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운전면허 학원에서 안 배운 거라도 필요하면 내야 되겠죠. 이거 이해됐어요? 확실히? 이런 거 예언타당도입니다. 이런 목적을 갖고 하는 걸 예언타당도. 그러면 우리가 실제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이 직무 성적하고 비교를 해봤어. 공무원 시험은 공무원 학원에서 많은 지식과 능력을 갖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공무원에서 잘하는 것이 목적이겠어? 공무원은 앞으로 잘하는 것이 목적이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물론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어떤 거 학원에서 공무원 시험에서 높은 성적이 받는 사람이 재직하면서 재직 성적하고 비교해서 이게 높았다. 상관이 굉장히 높았다. 낮게 받은 사람은 직무가 좀 낮고 직무 성적도 낮게 나오고 높게 받은 사람은 높게 나왔다면 그 공무원 시험은 굉장히 뭘 잘한 거야? 예언을 잘한 거죠. 예측을 잘한 거죠. 그럴 때 뭐가 높다고 이야기해? 예측 타당도, 더 말해서 기준 타당도. 그렇죠? 자, 이제 이 타당도, 동시적 타당도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래 동시적 타당도는 공인 타당도라고 그럽니다. 공인. 이때 공짜는 이 공짜입니다. 지금 동시적 타당도니까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공인. 같은 요인이 많다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제가 편안한 거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 시험을 토플 우리 시험 토플 많이 맞죠? 자, 선생님 토플 성적 얼마예요? 그렇죠. 일부러 그랬어요. 토익 하면 성적이 공개될까봐. 그렇죠? 그 토플은 외국 유학 시험지죠. 외국 영어 유학 시험이죠. 그러면 이거 토플이나 토익 보면 로열티 나가 안 나가? 엄청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쌤이 애국자잖아. 그렇죠? 그래서 바풀을 만들었어. 우리나라 걸로. 바풀을 만들어. 우리나라에서 만든 외국용 유학 시험자, 영어 유학 시험자. 그러면 여기 봐봐. 너무 많이 나가니까 여기 바풀입니다. 바풀하고 토플이 있는데, 자, 철수가 시험 봤는데 이 바풀에서 300인데 토플에서 300이야. 290이야. 영희가 320이었는데 여기서는 300이야. 그렇죠? 민수가 여기서 했는데 150이었는데 여기서도 149야. 그럼 우리 로열티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바풀로 봐도 별 상관이 없겠죠. 이런 걸 알아내려고 하는 게 동시적 타당도. 그럼 쉽게 말해서 왜 공인이라고 표현하면 같은 요인이 그만큼 뭐 하는 거야?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 동시적 타당도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이렇게 로열티가 많이 나가는 걸 한국식으로 막 바꿀 때.
서울대학교에서 이거 바꾸려다가 실패한 케이스가 한 번 있습니다. 우리나라용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좀 실패를 했어요. 이게 너무 로열티 많이 나요. 토플이나 토익 같은데. 그 다음 어떤 게 있냐면 이건 이 직장에서 적성검사 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약으로 그냥 간략하게 약해서 적성검사를 만들었어. 그래서 기존의 적성검사하고 비교했는데 이게 간략하게 만든 간략 적성검사가 낮은 사람이 일반적인 거, 아까 공인된 거, 이미 있는 것의 적성검사도 낮고, 높은 사람이 높고, 그러면 이걸로 대체했어도 되겠죠?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볼 때, 여러분 레포트로 대체한 적 있어, 없어? 중간고사를 레포트로 대체한 적이 있어, 없어? 레포트로. 없어요? 지금은 별로 없겠지만, 대학교에서. 지금은 별로 없겠지만, 옛날에는 많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 뭐하고, 자, 중간고사 시험 성적하고 뭐하고, 레포트 시험 성적하고 어느 정도 뭐가 상당히 높아야 된다는 전제하에 있으니까, 그래야 대체한다는 거겠죠? 대체하겠죠, 그래야.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게 상관없이 대체한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은 이래야 정당성이 성립하는 거죠. 다시. 중간고사를 레포트로 대체할 때는 중간고사 성적하고 레포트하고 어느 정도 상관이 높아야 되겠잖아. 대체할 때는. 그래서 교수들은 이렇게 생각해. 중간고사 레포트 열심히 하는 애들이 중간고사 잘 볼 거고, 중간고사 잘 보는 애들은 레포트도 잘 준비할 거야. 그러니까 난 중간고사 대신에 레포트를 대체할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넘어갈게요, 그냥. 이게 무슨 타당도? 동시적 타당도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 그럼 우리 시험에서 어떤 거란 말이야? 자, 9급에서, 자, 잘 봅시다. 우리가 이 국사를 뭐로 대체한다고 그래, 지금? 한국사 인증으로 대체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국사 시험하고 한국사 대체 시험하고 어느 정도는 상관이 높다. 이런 말이겠죠? 같은 용이 많다. 그럴 때는 뭐 한단 말이야? 그걸 대체하려면 어떤 타당도가 높아야 돼? 동시적 타당도가 높아야 되겠죠? 자, 다시. 우리 지금 공무원 영어 시험을 토익으로 대체한다. 그러면 토익 시험하고 토익 시험에서 잘 맞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에서도 잘 맞아야 되겠죠? 똑같은 요인이 많아야 대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는, 한국사 씨한테 죄송한데, 이 요인들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 같은 경우는 대체했죠. 안 했나요? 모르죠, 우리.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어쨌든 대체론이 있잖아. 그럴 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건 동시적 타당도가 높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 다음, 내용 타당도는 뭐냐면, 내용 타당도는 측정한 말이, 측정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그쵸? 자, 우리가 이런 거야, 이런 거. 우리가 국어시험 볼 때, 수학시험 볼 때 이런 경우 있었어, 없었어? 그것에 대해서는 알긴 알겠는데, 너무 지문이 복잡하게 써져 있어. 그래서 이게 도대체 수학시험인지 국어시험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틀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는 측정하고자 하는 바가 어떤 거였어? 수학이었는데 실제로 측정된 거 뭐였어? 국어 실력이었죠? 그러잖아. 그러면 그런 거 할 때는 내용 타당도가 낮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측정하고자 하는 바가 방금 뭐였어요? 국어였죠? 아니, 수학이었죠? 그런데 실제 수학을 측정한 게 아니라 국어 실력 측정하고 있죠? 이럴 때는 뭐가 낫다? 내용 타당도가 낫다. 자, 소방직 시험을 보는데, 소방직 시험 문제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순전히 경찰 시험 문제하고 똑같아.
그러면 소방에 관계된 소방직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역량 같은 게 있겠죠. 전문성 같은 게. 그런 게 평가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걸 평가한다? 경찰에게 해당되고 평가한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내용 타당도 상당히 낮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런 문제를 뭐라 그런다? 내용 타당도란다. 그래서 자, 공무원 시험이면 공무원에 해당되는 전문성이나 역량을 평가해야 되지. 그런 거 없고 상관없는 걸 평가하면 안 되죠. 쉽게 해서 국어 시험인데 수학 시험인데 수학 능력을 평가해야 되지. 국어 능력 평가하면 안 되죠. 그런 걸 이야기할 때는 무슨 타당도? 내용 타당도.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정리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험 봅니다. 시험 보는데 이제 구성 타당도는 좀 구성이라고 되어 있죠. 구성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구성 타당도는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금 공무원 시험이 실제로 진짜 공무원 그러니까 예측 타당도는 미래와 비교합니다. 실제 공무원이 됐을 때 뭐 해야 돼? 성적이 높아야 되겠죠. 성적을 잘 예측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실제로 떨어진 사람들이 공무원 실력이 더 높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또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도 성적에 따라서 재직 능력이 높아야 그 시험이 잘 예측한 것이 되겠죠. 무엇을? 공무원에 대해서 시험으로서 잘 예측한 것이 되겠죠. 또 하나, 우리가 시험 보려고 그럴 때, 자, 대체한다고 그럽니다. 한국사 인정시험으로 대체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이 둘 사이에 공통 요소가 많아서 기존에 이 공인된 거하고 뭐 할 수 있어야 되겠어? 기존에 있는 시험하고 공인된 요소가 비슷해서 서로 간에 대체할 수 있어야만 되겠죠. 그럴 때 그래도 될 것 같아. 여기서 높은 성적이 한국사 인정에서 높은 성적이 실제 공무원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 그냥 대체해서 시험 봐도 되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동시적 타당도라고 이걸 둘 다 붙여서 기준 타당도라고 그래. 그럼 이 기준은 미래가 기준이야, 현재가 기준이야? 현재 공인된 시험이 있는 것이 기준이 되겠죠. 아까 바풀 만들 때는 토플이라는 게 뭐야? 현재 인증 거기하고 비교하는 거죠. 거기서 둘이 공통 요소가 많으면 대체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기준이 뭐야? 현재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거야. 여기는 미래 기준, 여기는 현재 기준. 그래서 둘 다 기준 타당도라고 불러. 그렇죠? 그다음 뭐가 많아야 되겠어? 내용 타당도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자, 공무원 시험이면 거기에 맞는 전문성이나 전문성이나 능력 등을 이 능력에 해당되는 걸 내야 되겠죠. 이 문제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내면 되겠죠. 공무원과 전혀 상관없는 문제를 내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 같은 경우에 회계사 시험인데 회계사 능력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 내면 되겠었는데 안 된단 말이야. 자, 우리가 지난번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취지는 좋죠. 수학이라든가 뭐 과학, 수학 이런 것도 봤었단 말이야. 수학 또 냈네. 그렇죠? 사회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잘 생각해봐. 검찰 공무원이야? 또는 법무 공무원이야? 이 사람들 수학 필요해, 안 필요해? 이 사람들 능력에 수학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 일반 공무원 되면 수학 필요해, 안 필요해? 어디서 써먹을 건데? 과학 필요해, 안 필요해? 어디서 써먹을 건데? 전혀 상관없어. 그래서 검찰 공무원 같은 경우 검찰 공무원 된 뒤에 배우잖아. 형사소송법 배우고 형법 배우고 그렇죠?
아니, 그 사람들 수학이나 과학 필요 없어. 마치 수학 시험 보는데 국어 능력 뽑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야. 안 그래요? 제가 수학 잘해. 근데 형법 같은 거, 법학 정말 못해. 그 사람은 검찰 공무원 돼. 의미 없는 거잖아, 사실은. 그럴 때 뭐라고 그래? 내용 타당도가 문제 있다고 그래. 자, 부인 타당도, 구성 타당도 제가 한번 설명해 보니까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잘 봅시다. 우리가 쌤 창의성을 측정하려고 한다고 그래봐. 창의성 정말 추상적이죠. 창의성이라는 개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측정해야 돼? 창의성. 그럴 때 이 추상적인 개념을 구성한다고 생각되는 요소들을 이렇게 뽑아내. 그렇죠? 그래서 유창성은 말 많이 잘하는 거. 이를테면 봄하면 생각나는 거 말해봐라. 이때 많이 말하는 거. 융통성은 유창성과 달리 이 범주화시켜서 말하는 거. 자, 쉽게 말하면 바늘의 용도가 뭐냐? 그러면 어땠어요? 옷을 깁는 데 쓴다, 또는 모자를 깁는 데 쓴다, 바지를 깁는 데 쓴다. 이건 다 깁는 용도야. 그러니까 이게 융통성 측면에서 1점이야. 그럼 바늘 용도로 쓰는 걸 이를테면 뭔다? 의료용으로. 우리가 쑥 챘을 때 의료용으로 쓴다. 그러면 이제 이건 또 2점을 주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얼마나 다양하게 말하느냐가 융통성. 그 다음 얼마나 독특하게 말하느냐, 독창성. 그렇죠? 자, 우리 기억력은 어때요? 암기력은 창의성하고 관계됩니까, 안 됩니까? 암기력은 창의성의 구성 요소로 생각돼, 안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걸로 이것이 구성한다고 생각해서 창의성을 검사를 했다고 그래봐. 그럼 이 검사제는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암기력은 우리가 알다시피 창의성하고 암기력은 상관이 거의 없다고 보이거든요. 사실은 모르는데 어떻게 알면 되냐면, 자, 우리가 만약에 암기력이 창의성을 구성한다면 유창성이 높은 사람도 암기력이 높아야 되겠죠. 독창성이 높은 사람도 암기력이 그러니까 둘이 같은 요소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의 상관계수를 재보면 이 둘은 상관이 굉장히 높아요, 이들은. 근데 여기는 상관이 거의 0.01,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가 창의성을 구성한다고 생각돼, 안 돼? 안 되죠. 그럴 때 이렇게 말해요. 자, 봐봐요. 유창성은 창의성에 대해서 구인타당도가 높다. 암기력은 창의성에 대해서 구인타당도가 낮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부분 어떤 거야? 이게 이런 것을 평가하려고 그럴 때 이 평가 요소가 추상적인 게 굉장히 많아. 자, 한번 이것도 지워도 크게 문제 그냥 할까요? 자, 우리가 역량을 평가한다고 그랬죠. 아까 고위공무원들 역량 평가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의사소통 역량을 평가하려고 할 때 의사소통을 어떻게 측정해야 되겠어? 의사소통이 어떤 사람이 높고 어떻게 다를지 어떤 걸로 측정해야 되겠어? 당장에 힘들죠.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서, 자, 봐봐요. 우리 선생님들이 다 공무원입니다. 제가 지금 평가를 해야 돼. 측정을 해야 돼. 그런데 의사소통력을 측정하는 항목이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평가해야 돼? 말 많이 하는 사람? 말 많이 한다고 의사소통이 있다는 거 아니죠? 그럼 의사소통에 해당되는 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일단. 공감해주는 능력이 있어야만 의사소통이 높겠네. 그쵸? 그 다음 어느 정도 타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네. 그 다음, 이거 지워도 됩니까? 성찰력이 있어야 되겠네. 그래야 자기가 어느 정도 반성하고 해야 더 나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을 어떤 것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 들어주는지 횟수 같은 걸 재봐서 공감 능력 점수 주고 그럴 수 있겠어, 없겠어? 그냥 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측정한다면. 그러면, 자, 이걸 지금 제가 했는데, 뭐 한다?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수다성, 말 많이 하는 거. 그렇다면 이거하고는 사실은 그럼 수다성을 측정한 것은 의사소통력에 비해서 구인타당도가 낮다. 그래서 수상적 개념을 구성한다는 요소 중에서 이 개념을 잘 나타내는 정도를 구인타당도로. 다시 추상적 개념을 형성한다고 생각되는 요소들 중에서 그 개념을 잘 나타내는 정도. 그러면 이건 구인타당도 높고 이건 구인타당도 낮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 없겠어? 이해됐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 구성타당도로 그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용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성타당도를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어. 요약집에나 이런 것들은. 자, 구인타당도를 요약집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요소와 관련된다고 믿는 이론적 구성 요소, 측정 여부.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 우리 책에는 261페이지에 있고, 구성타당도는 시험이 이론적으로 구성된 능력 요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느냐에 관한 기준.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방금 쌤 구성타당도도 이해는 되죠. 뭐 어떤 내용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공무원들이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다. 면접에서. 그렇죠? 면접을 봐요. 면접을 보는데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의사소통 역량이야. 쌤들 뽑으려고 할 때. 그러려면 그 의사소통 역량에 어떤 것이 있는지 뭐 할 수 있겠어? 상당히 뭐 할 때, 면접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포함해서 측정해 봐야 되는데 이 요소들이 의사소통력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것들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를테면 뭐 설득력 같은 경우는 되겠죠. 자기의 입장을 잘 이야기해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다음 논리적으로 말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아까 많이 하는 여부 이걸로 측정해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럼 구인타당도 낮다고 이야기하겠죠. 내용은 거의 알겠죠, 지금? 자, 뭐까지 했어? 우리가 신뢰도하고 어떤 것까지 했어요? 타당도까지 이해는 됐죠? 그 다음 객관도는 뭐냐면, 우리 시험은 객관도 하나는 되게 높죠? 채점자 일관성이에요, 채점자들이 얼마나 일관되게 채점하느냐. 그쵸? 그래서 객관도는 신뢰도 속에 들어가는데, 이 신뢰도 큰 개념이라면 채점자의 신뢰도를 뭐라고 그래? 객관도. 자,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 내년에 또는 올해 시험 본 거, A가 채점하나 B가 채점하나 다 똑같죠? 지금 시험 보는 왜? 객관식으로 보니까 그래. 그리고 객관식에서 어디서 객관식이라는 표현이 나왔냐면 여기서 나온 거야. 객관도가 높은 시험이야. 객관식 시험. 그런데 여러분 논술로 봤다고 해봐. 논술로 보면 채점하는 사람마다 채점자가 일관성 있겠어 없겠어? 지금 시험은 누구나 채점하면 행정학 봤는데 2개 틀리면 전부 다 90 이렇게 하겠죠. 여기는 누가 채점해도 그냥 시험지는 똑같아. 채점 점수가. 그런데 만약에 논술로 했다. 논술로 했는데 다 채점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 어떤 사람 10점 만점이면 9점 준 사람, 8점 준 사람, 5점 많이 있겠죠? 일관성이 없죠? 그래서 객관도라는 건 채점자가 얼마나 일관되게 채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객관도는 채점자 신뢰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채점자 일관성. 실용도는 여기서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설명 안 하는데 실용도는 쌤 이거 봐봐.
똑같은 능력을 100문제로 채점하는 게 좋겠어? 똑같은 문제가 50문제라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50문제든 100문제든 결과적으로 똑같은 능력을 똑같이 변별할 수 있어. 그러면 100문제로 하는 게 좋겠어? 50문제라는 게 좋겠어? 50문제가 훨씬 경제적이죠? 경제적이고 편의성 같은 것이 보다 실용도에 해당되는 거야. 경제성과 편의성이 실용도. 자, 그냥 넘어가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특이하게 원래는 이제 문항 분석이라고 하고 난이도 신뢰도가 있어야 되는데, 자, 난이도는 그냥 지금 우리가 쉽게 합시다. 이건 난이도는 뭡니까? 쉽고 어려운 정도죠. 쉽고 어려운 정도. 그렇죠? 변별도는 능력을 변별하는 정도죠. 능력을 변별하는 정도. 이걸 좀 복잡하게 하면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변별도는 그 문제가 그 능력을 변별하는 정도입니다. 자, 그냥 제가 하나 예시만 들어볼게요.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자, 우리가 공무원 1번 시험 문제를 발표합시다. 그럴 때 이제 가사입니다, 이건. 등수입니다. A, B, C, D, E, F, G, H, I, J 이렇게 해서 10명이 받습니다.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입니다. 근데 1번 문항을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자, 난이도는 이건 헷갈리지 말고 그냥 편하게 들으면 되는데, 사람 수분의 정답자 수야. 그러면 사람 수분의 정답자 수니까 0.5죠. 중간 정도죠, 난이도는. 변별도는 2분의 상위 집단이 맞은 점수, 하위 집단이 맞은 점수를 이렇게 뺀단 말이에요, 2분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자, 여기는 10명을, 미안해. 2분의 n입니다. 쏘리. 10명을 2로 나누니까 어때? 지금 반으로 나눴으니까. 5죠. 상위 집단 몇 명 맞췄어? 5명 맞췄죠. 하위 집단 몇 명 맞췄어? 못 맞췄죠. 그러면 변별도가 1이죠. 가장 변별 잘한 거죠. 그런데 여기 봅시다. 2번 문항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이런 문항은 없겠지만 이렇게 나왔어. 아니, 상위 집단 1부터 5등까지는 다 틀렸어. 근데 여기는 다 맞았어. 이런 문항은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이런 문항은 어때? 이런 문항은 사실은 한 사람만 맞췄죠. 1등. 그리고 다 틀렸죠. 그러면 난이도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원래는 정답자 수니까 난이도 지수는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일반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항이었죠. 근데 변별은 크게, A만 변별해줬지 변별한 게 있어, 없어? 변별은 크게 높지 않죠. 킬러 문항은 어떤 문항을 말하냐면 이런 문항. 변별이 거의 맞춘 사람이 없는, 아주 일부분이니까 거의 이렇게 나오는 문항들. 그러면 뭐가 없어? 난이도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어렵죠? 그쵸? 그 다음 변별은 거의 안 되죠. 좋아, 아까 이것도 킬러 문항이야. 한 사람 맞추는 것도. 그래서 그러면 우리 좀 봅시다. 자, 난이도는 어떤 것이 좋아? 난이도는 이렇게 중간 정도 수준, 아까 0.5 정도 수준이 좋겠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중간 정도, 어려운 정도. 변별도는 높을수록 좋겠죠. 변별을 잘해줄수록 좋겠죠. 변별도가 높은 시험일수록 좋겠잖아.
그래서 중간 정도 난이도가 되면 변별도가 아까 1이 됐었잖아.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1이 됐으니까 어때? 변별도는 0부터 1까지야. 그러니까 1이 되면 가장 높은 거죠. 그렇죠? 이해됐어? 에이, 그냥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난이도는 뭘 말한다? 어렵고 쉬운 정도인데 좋은 문항들은 중간 정도다. 이 정도 끊어. 변별도는 자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을 잘 구별하는 정도죠. 그러니까 능력을 잘 구별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떻다? 우리가 변별도는 뭐 할수록 좋다? 높을수록 좋다. 헷갈리면 안 돼요. 난이도로 헷갈리면 안 돼요. 변별은 잘해주면 좋죠. 자, 우리 스님들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문제 이제 난이도에서 우리 문제들을 이제 책에서는 이렇게 나눴는데 조금 어색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똑같고 이제 267페이지 보시면 자, 선발 시험의 효용성 기준에서 시험 문제가 지나치게 어려워 대부분 수험생 성적이 거의 60점 이하로 분포돼서 우수한 사람과 열등한 사람을 구별하기 어려웠다면 뭐가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정확히 말하면 자, 우수한 사람과 열등한 사람을 잘 구별할 수 없다고 그랬어. 변별도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걸 우리는 변별도 난이도를 포함해서 행정학에서는 이야기하니까 난이도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는다.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뭐다? 변별도다. 그쵸? 자, 2번. 선발 시험의 효용성 기준에서 같은 시험을 같은 집단의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 시시해 성적을 비교한 결과 비슷한 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시험의 신뢰도가 측정 결과 일관성이니까 신뢰도가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신뢰도 문제죠. 선반 시험의 효용성 기준에서 시험 문제가 주관식이었는데 채점위원 A 교수의 채점 결과와 평균 점수와 다른 시험위원 B 교수의 채점 결과 평균 점수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면 시험의 객관도 맞죠? 채점자 일관성이라고 했으니까. 4번 선반 시험의 효용성 기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고 합격한 사람이 실제 임용에서도 일을 잘했다면 우리가 예측 검증, 예측 타당도라고 그랬죠. 그럼 이런 것은 기준 타당도라고 그랬죠. 5번 선발 시험의 타당성과 신뢰성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에게 시험을 시행한 결과 근무 실적이 좋은 재직자가 시험 성적도 좋았다면 그 시험은 구성적. 자, 봐. 현직에 있는데 현직 시험을 받고 이미 재직 점수를 받으면 뭐하고 비교한 거야? 비교가 뭐하고 비교된 거야? 아까 시험 보기 전에 하고 실제 재직하고 이걸 비교한 건 예측 타당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현재를 비교한 건 무슨 타당도라고 그랬어? 현재하고 현재 비교하는 거. 동시적 타당도라고 그랬죠. 그쵸?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런다? 동시적 타당도니까 기준 타당도. 선생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아까 기준 타당도가 미래 비교하면 뭐야? 예측 타당도, 예측 검증. 그 다음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의 점이 뭡니까? 시험하고 비교하는 건 동시적 타당도.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없겠어? 만약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의 시험을 시한 결과 근무 실적이 좋은 사람이 시험 성적이 좋았다면 우리가 굳이 근무 실적 낼 게 아니라 시험 결과로 근무 실적을 대체해도 되겠어, 안 되겠어? 똑같이 좋은 거니까. 그쵸?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는 이제 문제를 내기 위한 문제고 제가 근무 실적을 평가를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시험 성적을 보니까 근무 실적하고 거의 동시에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그냥 시험 성적으로 뭘로 대신해도 되겠어?
근무 실적을 대신해도 되겠죠. 그렇죠? 또는 시험을 봐야 될 시기야.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을 어떤 거란 말이에요. 보기가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근무 실적하고 시험 성적은 비슷해. 그냥 시험 안 보고 그냥 근무 실적을 시험 대신에 할 수도 있겠어요, 없겠어. 보통 이런 목적으로 사용돼요. 이건 이론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이건 뭐 한다? 기준이 뭐다? 현재냐? 기준이 미래냐에 따라서 기준 타당도인데 미래일 때는 예측 검증이라고 그러고 현재일 경우에는 동시적 검증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 다음 6번 선발 시험의 타당성과 신뢰성에서 내용 타당성은 직무의 정통한 전문가 집단이 시험의 구체적 내용이나 항목의 직무 성공적 임무 수행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검증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우리가 기준 타당도는 어떻게 검증하면 되겠어? 기준 타당도는. 자, 아까 예측 검증은 미래의 기준하고 비교해서 하면 되겠죠? 동시적 타당, 동시 검증은 현재의 기준하고 비교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시험이 나왔어. 지금 A 시험지하고 B 시험지가 있는데 A 시험지가 지금 뭐 하냐면 소방직 봅니다. 죄송합니다. 9급 소방직을 봅니다. 지금 소방직 시험지입니다. 그러면 A 소방직 시험지 문제입니다. B 소방직 시험지 문제입니다. 어떤 게 더 내용 타당도가 높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요. 맞춰야 됩니다. A 소방직의 시험지입니다. B 소방직의 시험지입니다. 어떤 A, B 중에서 어떤 시험지가 내용 타당도가 높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기 한번 할게요. A 소방직 시험지하고 B 소방직 시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예측 타당도가 높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 이제 A 시험으로 봤을 때 시험 성적하고 A 시험으로 재직했을 때 시험 성적하고 비교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상관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 0.9. 여기는 그런데 B 시험지로 해봤습니다. 그 재직 점수하고 비교하니까 성적이 높은 사람도 재직 점수에 낮은 점수 나오고 막 조금 엉망이야. 그래서 마치 이게 그래프로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버려. 거의 그 0.3밖에 연관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떤 시험지가 예측 타당도가 높아? 에이, 맞췄네요. 그쵸? 그럼 이제 이건. 여기요? 여기 똑같이 하면 되겠죠? A, B 시험지가 있으면 대신에 A, B 이제 근무 중에, 실제 재직 중에 A, B 시험지, 이때는 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동시적 측정을 못하지. 시험 전이, 그러니까 재직 전이니까. 재직으로 하고 있을 때 A, B 시험지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타당도가 동시 측정이 더 높습니까? 그럼 뭐 하겠어?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내용 타당도가 더 높은 건 뭐야? 어떻게 검증해야 돼? 제가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저는요, 이 A 소방관으로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에게 아주 경력으로 오래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비춰준단 말이에요. A, B 비춰주고 진짜 소방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문제들을 주로 낸 시험지가 어떤 시험지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여기는 기준이 없잖아. 여기 같이 기준 타당도 같이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들, 오래 근무한 사람들에게 이거 어떤 것이 가장 소방에서 필요한 것들로 주로 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혹시 우리 쌤 경찰관역, 뭐 소방관역 경찰 그거 봤어? 경소 뭐 그런 거 있잖아. 경소연 안 봤구나. 드라마 안 보시구나. 쇼츠라도 안 봤어요? 거기 막 주인공을 죽여버리고 그래요. 안 봤구나. 넘어갈게요, 그럼. 보셨죠, 우리 쌤? 보셨죠? 소방관역, 경찰서. 엄마가. 그래. 우리 쌤들은 재미없어요? 한승연인가 나오는데.
몰라요? 한승연이라는 배우도 몰라요? 그다음에 주인공 이름이 진도 뭐던데? 넘어갈게요, 일단. 그러면, 그 필요 없어요, 일단. 만약에 됐어. 소방관 시험 보면 이렇게밖에 알 수 없겠죠? 그 말이 거기 써져 있어요, 쌤. 자, 선발 시험 타당성과 신뢰성, 내용 타당성은 직무에 정통한 전문가 집단이 시험의 구체적 내용이나 항목이 직무 성공적 임무 수행이 얼마나 적합한지 판단하여 이렇게 검증할 수밖에 없겠죠. 기준 타당 또는 기준이 있잖아. 미래 기준 또는 현재 기준. 그쵸? 자, 그 다음 7. 선발시험의 타당성과 신뢰성, 동시적 타당성 검증에는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험 성적과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나타나는 근무 실적을 시차를 두고 수집하여 비교하는 동시적 타당성 검증입니까? 예측적 타당성 검증입니까? 아까 미래는 예측이라고 그랬잖아. 미래는, 그쵸? 예측적 타당성 검증이다. 8번, 선발시험의 타당성과 신뢰성에서 시험의 신뢰성은 시험과 기준의 관계이며 기준 타당도겠네. 그쵸? 제시험법은 시험의 횡적 일관성. 쌤 그냥 편하게 한번 생각해봐. 아까 신뢰도는 뭐라고 그랬어? 측정 결과 일관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공무원 시험을 냈습니다. 그래서 A가 이 시험에서 70점 맞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답을 안 알려주고 또 한 번 시험 봤습니다. 또 70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A가 1회, 2회, 3회, 또 70점 이랬으면 뭐예요? 신뢰도가 높은 거죠. 이 검사법을 한 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했다 그래서 재검사법이라고 그래. 보통은 2회만 봅니다. 한 번 보고 또 보고. 그렇죠?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신뢰도가 높으면 일관성이 높으면 신뢰도가 높다고 이야기하겠죠. 이걸 재검사법인데 이건 한 번 보고 또 봤으니까 횡적입니까? 종적입니까? 그냥 편하게 다 신뢰도를 설명할 거니까 다른 부분 모르면 잊어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신뢰도가 얼마인지. 자, 다시요. 제가 행정학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9급 행정학 시험 문제를 냈더니 당신 낸 시험지가 도대체 신뢰도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우리 쌤들에게 한번 이렇게 시험을 쫙 나눠주고 보고 걷어놨다가 또 한 번 봤어. 그때 우리 쌤 미안해 100점 해줄게. 100점, 두 번째 100점. 우리 쌤 100점 할게요. 100점, 100점. 이렇게 맞아서 보는 것이 뭐라고 그래? 재검사법이라고 그래. 그런데 쌤 생각하기에 이거 암기 효과 있을까 없을까? 한번 내가 봐서 답을 안 가르쳐 줬다고 했는데 1번 했는데 그 다음 볼 땐 또 2번 하고 그럽니까? 거의 1번이라고 하죠 그냥. 뭐 귀찮게 이런 거 하고 거의 다 1번 해버리겠죠. 시험 효과 때문에 이렇게 재검사법으로는 조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억 효과 같은 경우.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동형검사. 이 시험지를 만들었고 이것과 쌍둥이 검사, A 검사지라면 A 대시 검사를 만들어서 이 검사 점수하고 이 검사 점수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는 쌍둥이라고 그랬지 같다고 안 했죠. 그러니까 같은 문제가 아니니까 기억에서 답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A 시험지하고 A 대시 시험지를 재보는 거 이걸 동형검사 신뢰도라고 그래요. 여기 재검사법, 여기 동형검사법. 동형검사. 그냥 이 점은 잘 안 나오니까. 그것도 이제, 그런데 선생님 동형법 만들기 쉽겠어, 이렇게. 어려워서 한 번만 시험 보고 이걸 나눠버려. 40문제면 1번과 20, 21번과 40 이걸 나눠서 이걸 A 검사, 이걸 A 대시 검사 형태로 분류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반분법이라 그래. 그렇죠? 그래서 보는 건데 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아까 재검사법은 한 번 보고 두 번 봤으니까 횡입니까? 종입니까?
종이죠. 한 번 보고 두 번 봤으니까. 종이라는 거잖아. 그쵸? 종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횡은 같은 시간대. 이건 같은 시간대 본 거죠. 에이, 재검사법은 이렇게 상하로 하지만 홀수 짝수로도 나눠요. 그냥 홀수 번호, 짝수 번호에서 사시 문제에서. 그래서 반분법 미안해. 반분법 같은 건 그런 것은 횡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제시험법은 시험의 횡적 일관성이 아니라 종적 일관성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시험에도 이건 지문으로 알아두고 그냥 그것만 이해하십시오.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틀린 거 뭡니까? 시험의 신뢰성은 시험과 기준의 관계를 비교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시험과 기준의 관계를 비교하는 건 기준 타당도입니다. 그 다음, 거기 제시험법은 횡적인 게 아니라 종적인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 17번입니까? 17번 있는데 17번 자, 17번부터 좀 쉬었다 해야 되겠다. 17번. 자, 저기는 아까 이 네 가지만 좀 잘 알아두시고 방금 신뢰도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잘 안 들어가니까 측정 결과 일관성이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신뢰도를 측정하는데 재검사법, 동형검사법, 뭐 반분법 이런 것들까지는 알아둘 필요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 보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그렇죠?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